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밤새 남동풍을 타고 북서쪽으로 번지면서 홍성 산불은 사흘째가 됐고 또 전남 한평과 순천 산불도 바람으로 주불 진화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 그야말로 천금 같은 단비가 산불의 고비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현장 연결과 전문기자 출연으로 산불 상황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강남 40대 여성 납치 피해 사건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고 내일은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치밀해 보이지만 어딘가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 이번 사건, 범죄 심리학 이수정 교수와 함께 수사 속보를 토대로 범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산불 진화 상황부터 잠시 뒤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성 같은 경우는 50시간도 훌쩍 이제 넘어서는 상황인데 충남 산불은 사흘째고 전남에서도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대응 단계가 최고 수위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가 각각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먼저 나가 있는 곳 어디죠? 네, 충남 홍성군 고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남 홍성군 고산사 앞이고 자 그리고 나연호 기자는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전남 한평에 있는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홍성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어제 밤새 주민들 불안이 꽤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진화율이 꽤 올라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여기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사찰 고산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건물 대웅전인데요. 보물 399호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문화재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대웅전 뒤쪽과 건너편에 있는 사찰 뒤쪽으로 연이어서 산불이 넘어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던 진화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다행히 절 내부로 불이 번져오는 것은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문화재청과 소방, 충남도 등에서 30여 명이 나와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지원을 나온 군인들도 만일에 대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이곳 홍성 산불 진화율은 91%로 집계돼 오전 11시와 비교하면 2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남은 불의 길이 화선도 4.2km로 3시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산불 영향 구역은 3시간 전과 같은 1,454헥타르로 추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지기 전까지 주불 진화를 마치기 위해 헬기 20대를 동원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곳 홍성 지역에 잠시 뒤인 오후 5시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9시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거로 전망했는데 산불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70여 곳이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 상황실을 찾은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산불로 홍성 서북면 면적의 28%가 피해를 봤다며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 금산과 대전에 난 산불도 산불 3단계를 유지한 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은 82%까지 늘었고 산불 영향구역은 736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인근 주민 등 65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됐던 충남 당진 대호지면 산불은 오전 10시쯤 주불 진화가 끝났습니다. 네, 이번엔 전남 지역 알아봅니다. 나연호 기자, 한평 지역 진화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산불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산 중턱에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내뿜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굵어졌습니다. 현재 전남 한평 지역 산불 진화율은 80%를 넘어섰는데요. 산불 영향구역은 현재 475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일기
경비 11대와 공무원 등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또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주불 진화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피해 대비해 인근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귀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축사 2곳, 공장 4곳 등 모두 8동의 시설물 피해가 났습니다. 한평 산불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에 시작됐는데요. 양봉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난 산불은 오후 들어 빠른 속도로 진화가 이뤄졌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천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150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대피했던 인근 마을 2곳 주민 80여 명도 곧 귀가할 예정입니다. 네, 진화율이 80%라고 하지만 나연호 기자 뒤로 여전히 저렇게 하얀 연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네요. 자, 양동훈, 나연호 기자 계속 산불 현장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 경북 영주시 박달산에서 난 산불은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 68명이 한때 대피했고 축구장 300여 개 면적인 21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박달산에 있는 양봉장의 전기 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잔불을 정리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경기도 남양주시 예봉산에서 난 산불도 이틀째 꺼지지 않아 산림청과 소방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예봉산의 산불 진화율은 87%,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0개 크기인 2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이 심해 진화대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모두 4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건이 앞서 보시는 대로 확인한 대로 사흘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번 산불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엔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산불 상황 또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지역별로 산불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죠. 네, 오후 3시 현재 산불 상황입니다. 이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는 산불 대응 3단계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 충남 홍성과 금산은 사흘째 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산불이 발생한 한평과 순천도 불길이 거셉니다. 이 경기 남양주와 이천은 초기 대응 중입니다. 네, 어제도 진화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충남 홍성과 금산 산불은 지금 진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와 어제 홍성과 금산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이어졌습니다. 이 초속 10m의 강풍은 불티를 2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불을 끄는 것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봄철 산에는 겨우내 쌓인 낙엽이 산불의 연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길을 잡아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엽이 산불의 연료로 작동한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계속 불을 끄기 어려운 조건인 건가요? 네, 오늘은 다행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산불 발생 지역에 바람이 평균 풍속이 초속 3m, 이 순간 풍속도 초속 5m 안팎 정도로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야간 산불로 번지더라도 비에 모두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정혜윤 기자가 설명한 통계를 보니까 주로 4월 초에 산불이 집중이 됐고 오늘이 4월 4일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은 산불 좀 걱정을 덜어도 될까요? 네, 이번 비가 식목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의 양도 많아서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최고 120에서 200mm, 이 내륙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일 정도는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바람이 강해집니다. 봄 강풍의 대표적인 특징인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해안에 매년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이 불게 됩니다. 서쪽이 아닌 동쪽 지역에서 산불 위협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전국적인 산불에 대해서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면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선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등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방금 대통령도 지자체 대응을 강조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발생 상황에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던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고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제2 요구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있었는데 정오쯤 재가까지 바로 마무리하면서 속전속결로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의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업을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농업인단체 40곳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 더욱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1호 거부권. 이렇게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한 거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가뜩이나 공방거리가 많은 여야 정치권. 이번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대치가 한층 더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농업 경쟁력 악화와 쌀수매에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반면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쌀값 폭락에 언제든 농민이 희생당하게 됐다며 농민 심장인 비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까지 정면 거부했다며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도 이를 거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장외 규탄 대회를 열고 본회의 재투표에선 국민의힘도 법안에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 관련 공방은 이어지고 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만큼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법안이자 민주당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로 추진한 법안이라며 강공을 펼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2요구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를 의식한 그런 저는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질의에서 민주당도 왜곡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거부권 행사라며 맞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한일 회담에서 돌덩이를 치웠다는 한 총리의 어제 대정부 질문 발언을 직격하면서 경제적 성과 없는 굴욕 외교를 펼치고 돌아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영유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의 거 아닙니까? 그 밖에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소식까지 알아보죠.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여당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을 사흘 앞둔 오늘 친윤계로 분류되는 두 중진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지역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선봉잔을 맡아서 김기현 당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고 강조했고 윤재옥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가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면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던 경험으로 민주당 폭주에 맞서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출마 선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영남권 당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수도권 원내대표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여러 선거에서 경험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내일 후보 등록 이후 오는 7일 의원총회 투표에서 선출되는 새 여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성 산불 관련인데 충남 홍성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50시간 훌쩍 넘었다고 했는데 지난 2일 오전 불이 시작된 지 53시간, 53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주불이 진화됐다. 오후 4시에 완진을 선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를 기해서 산림당국이 주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1,454헥타르로 여의도 면적 5배에 이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9명이 불 피해 대피했고 주택과 창고 등 7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레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 상황과 여론 점검에 나섭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에 가지 않으니 민주당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일본의 가짜뉴스를 듣고 그들 의도에 끌려가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는 건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한일 의원 연맹 측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고 또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굳이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자신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변심하기 이전의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설 유 전 본부장의 반대 신문을 위해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선별한 것처럼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90억 원 상당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년여 만에 구속 만기로 풀려난 김 씨는 3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 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기 평택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경찰에서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 용의자 언제 붙잡힌 겁니까? 네, 사건이 접수된 지 15시간 만인 오늘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조금 떨어진 경기 평택시 다른 아파트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이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 A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평택시 용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에게 누군가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검은 상의와 하의를 입고 검은 모자까지 쓴 남성이었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역추적해 이 남성이 범행 장소와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용의자의 신원도 고등학생 A군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A군을 긴급 체포한 겁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 초등학생 B군은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과 B군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흉기를 소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었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군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윗선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범 이모 씨가 범행 착수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주범 이 씨에게 범행 착수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황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범 이모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이른바 윗선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일부를 황 씨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 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부를 출국 금지한 가운데 금전 거래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납치범들이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뺏으려 시도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는 게 목적인데 살해하기까지 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피의자 가운데 피해자를 아는 사람은 주범 20분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 어떤 관계였죠? 네, 피해자와 이 씨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친환경 분야 코인을 고리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A 씨는 이 가상화폐 투자 홍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한 개에 10,000원을 넘어섰던 코인은 불과 6달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는데요. 이런 가상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또 먼저 붙잡힌 연 씨와 황 씨는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A 씨를 살해했다면서 이 씨에게 지시를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A 씨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공범들과 납치, 살해를 모의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과 지난 1월부터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추가 공범 20대 남성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빼앗은 가상화폐로 승용차를 사준다고 해 피해자를 2달에 걸쳐 미행하고 감시했지만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손을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방금 김 기자가 알려준 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또 추가 공범 여부 등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상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사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남 납치 사건도 그렇고 잠시 뒤에 얘기할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발생한 무방비 상태로 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좀 답답한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을 텐데 납치 발생해서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6시간 정도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지금 아마도 시간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여성이 피해자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납치가 된 시점은 11시 46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29일 11시 46분에 납치된 여성은 용인까지 고속도로로 이동을 한 후에 거기서 국도를 타고서는 이제 대전으로 이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망한 시점은 그 다음 날 30일 오전 6시 전후가 이제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고속도로를 탔다가 국도를 탔다가 결국 대청 호수까지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차량을 버리고 시신을 이제 뭐 아마 유기를 하고 차량을 버리고 7시 30분쯤에 충북 청주로 이동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하고 마이크 차시면서 그 이번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이모 씨 아내 얘기를 했는데 아직 YTN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더 확인하고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관련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자, 이번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그 주범 관련해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경찰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범행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사기, 마취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남구 소재에 있는 모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아내가 일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피의자의 이제 피의자 이 씨의 아내가 이 성형외과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 검거된 장소도 성형외과 인근 건물에서 이제 검거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의 주사기 여러 개 그리고 마취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검출이 돼서 이게 정말 그 피해자의 몸 안에 지금 주사가 돼서 그것이 이제 심장이 멎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는 결국은 부검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마취제라는 게 오늘날 이제 최근에 약물로 뭐 굉장히 많이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 처방이 돼가지고 지금 약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활용을 했다면 결국은 지금 그것이 뭐 사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시신에서 뭐 지금 그 약물을 주사한 자국은 발견이 됐다고 지금 경찰에서 초기부터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구두 소견이 뭐였냐면 아까 이따 여쭤보기로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자 국과수에게는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기가 발견됐다까지 알려졌고 이렇게 압수수색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좀 더 이제 넓히는 그런 확인되는 속보인데 만약에 이게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에 좀 어떤 측면이 달라지는 겁니까? 성격이. 지금 이제 뭐 코인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와 이 씨가 사실은 지인 관계고 그 전에도 지금 이 투자자들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떤 투자 사기 비슷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를 고소한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지금 송사 중이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약물까지 사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심각한 사건이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와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투자의 이제 상품도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코인을 물론 일반인들도 투자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코인은 굉장히 뭐 신종 코인 같이 지금 이제 다단계의 형태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 이제 코인 업체가 있고 외부에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 뭐 다크웹에서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되는 그러한 이제 추적이 어려운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명의 조직적인 어떤 배후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지금 이제 공범으로 행동대원으로 지금 2명이 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 씨와 이제 연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씨에게 주문을 받은 사람은 황 씨이고 황 씨가 연 씨를 또 뭐 본인과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연분이 있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결국 이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황모 씨가 사실은 뭐 범죄에 가담했던 적이 꽤 많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그 어떤 행동대원을 모집한 정황 같은 게
다크웹에서 이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의논을 했던 상황도 예. 이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의논했던 또 다른 대상자 20대 남자가 또 있었다는데요. 아까 잠깐 체포되는 그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의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경찰이 밝힌 대로 피의자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이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죄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납치 장면을 보게 되면은 준비한 그 과정이 무색하게도 좀 무모하다 싶은 그 어떤 모습이 목격이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결과적으로 또 CCTV 바로 앞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뭐 CCTV에 찍히는 그 무모함을 결국은 이제 벌리게 됐는데요. 예. 2-3달 동안 아마도 이 젊은 친구 20대 남성이 미행을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사람은 마지막 납치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러 이제 이 여성의 행적을 추적을 했겠죠, 미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빈틈을 노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여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납치를 하라고 주문한 이 씨인데 예. 문제는 이 나머지 3사람은 사실 여성과 지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납치를 할 타이밍을 이제 잡지를 못해가지고 예. 지금 저렇게 대로변에서 예. 집에서 나오는 여성을 그야말로 지금 제압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성이 이제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행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시민이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정말 대담함을 보이는데 이게 대담함인지 무모함인지 결국에는 저 장면 때문에 결국은 검거가 되기에 이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맞느냐는 뭐 논쟁이 있을 수가 있으나 예. 이 범죄는 틀림없이 계획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돈까지 주고 받으면서 청부를 한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황 씨와 연 씨가 나중에 이제 성남시까지 도주를 하게 되는데 렌트카를 하는데 예. 자기 카드로 또 렌트를 해가지고 추적하기가 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상당히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혼입된 이런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게 참여자가 많다 보면은 예. 결국은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리드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담하다 보면 뭐 각각의 이제 특성들이 뭐 그 사건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우발성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보이는 이런 지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계획성과 우발성이 혼재된 그런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 2가지 정도 지금 정황이 확인된 게 범행 착수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모 씨가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추가됐고 또 한 가지가 피해자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네.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이미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아서 실패를 한 전력이 있고요. 그게 네. 2018년도에 그래서 간접 투자 회사를 폐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퓨어 에버라는 무슨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진 이런 이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차 뭐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익을 이제 실현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뭐 고액의 투자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일 개연성이 높고 그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을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와 연관해서 이런 형태의 간접 투자 상품을 굉장히 많이 이제 현혹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다단계의 형태로 예.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 못지않게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거의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였던 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통 이제 납치 범죄 같은 경우에 보통의 패턴은 그 금품을 뺏는다고 하면 금품을 뺏고 그 다음에 좀 위해를 가하는 형식이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이 범행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빼앗지도 않고 위해를 가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그 원한 때문이라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 숨겨놓은 이제 디지털 지갑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찾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실패한 것 같고요. 예. 원안도 틀림없이 있었고 주문도 해코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대청호가 결국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데 이들이 결국 사전에 미리
대청호까지 가봤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대청호는 연씨, 저 행동대원 중에 연씨의 연고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살해 주문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지금 이들의 이제 범행 계획이 아마도 SNS를 통해 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해자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범행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추가하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째 공범도 구속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이들의 범죄 행각으로 봤을 때 혹시 여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죄라는 게 지금 결국에는 그 살인 사건 말고 사실은 그 배후에 굉장히 많은 불법 투자 사기 사건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약물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약물이 다 처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종 마약이라는 것들이 만일 쓰였으면은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뭐 여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낱낱이 이번에 수사를 좀 해서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고 지금 이 씨가 수천만 원을 지금 지급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송금한 자가 도대체 누군지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여죄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오늘 병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여죄를 밝혀야 되는 여러 다른 경로들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뭐 돈의 경로는 아닌 코인의 경로도 그렇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경찰 수사에서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SNS 상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해 계획을 서로 주도하면서 대화를 나눈 자들이 있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지금 이 연 씨와 황 씨가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누구와 그 SNS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지 주문은 누구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될 거고 지금 아마 금전적으로 이제 송금을 한 흔적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돈인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투자 사기와 연관된 뭐 코인과 연관된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내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신상공개 우리가 강호순 사건, 김길태 사건을 근거로 2010년에 마련된 심의위원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청소년이 아니니까 신상 공개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 특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단은 이 사람들을 얼굴을 밝혀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범죄가 지금 이 건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들의 실체를 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수집이 될 텐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황 씨와 연 씨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 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신상이 공개될 때 직접 이제 여성들을 납치한 두 사람, 황 씨와 연 씨의 신상만 공개되고 이 씨 신상이 공개되지가 않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배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씨도 신상이 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만약에 공개된다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흉악범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신고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대처가 과연 신속했느냐, 빨랐느냐,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구대랑 거리도 10분 거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가까운 데서 CCTV도 아주 뭐 아무래도 비싼 CCTV인지 영상의 질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경찰은 시민들이 즉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빨리 이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사경찰서 관내에서 일제 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코드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수배 대상자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것 같고 서울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여러 일제 수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시 5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납치가 11시 46분에 됐으면 뭐 거의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검색 시스템에 수배 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4시 57분입니다. 예. 여기서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이 이제 범인들은 이제 그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국도로 나가가지고 국도를 통해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여성을 죽이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시 5분에 지금 이제 검색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뭐 요즘은 AI를 이용하는 패턴 매칭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네. 영상 그 음란 영상을 삭제하는 데까지 이런 뭐 패턴 매칭의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영상을 찾아내서 삭제하거든요. 네. 실존하는 기술인데 왜 저기서 4시간이 날아가서 결국 피해자가 결국 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행정적인 지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현저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들과는 별도로 책임에 대한 좀 근거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한테 다가가 목에다가 흉기를 휘두른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묻지마 네. 범죄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묻지마 폭력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커터칼로 이제 아이의 그 목을 공격한 거라고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결국은 검거했어요. 몇 시간 예. 뒤에 다행히도. 그런데 이 검거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동네에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는 이 고등학생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진술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묻지마 폭행이 틀림이 없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이 문제는 과거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신과 전력이 있는 이제 고등학생이 결국에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고 아마 송치를 살인 미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살인의 고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살인 미수 같으면 지금 고등학생이 꽤 나이가 됐으니까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고등학생이 정신과 전력이 있는 데다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저 죄명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소년 보호 처분 중에 아마도 치료 처분, 뭐 의료소년원에 가는 그 정도의 예. 처분을 받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추정입니다만 저기 안에도 뭐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고등학생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텐데 경찰 수사 방향은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어떤 살인의 시도 미수에 예. 그쳤지만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뭐 아시다시피 사방에 CCTV가 있으니까 아마 예. 접근하는 장면, 도주하는 장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뭐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판결에서 처분해서 어떻게 처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다른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양형이나 처벌이 어땠나요? 묻지마 범죄인 경우, 네. 그러니까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이제 가중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질환이 없었으면은 아주 엄벌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지금 피의자가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품행 장애나 뭐 반항성 적대적 장애 이런 식으로 발달 장애 중에 일부가 이제 진단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무조건 엄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구속영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여쭤본다면. 이제 형법이 적용되면 구속이 될 개연성이 높고요. 일단은 형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아마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을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두 가지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돌발 상황 가능성이 나오면서 뉴욕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하루 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법원에서 기소 내용을 통보받고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검찰에 들러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찍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전 소셜미디어에 마녀 사냥이라며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뿐 아니라 폭력적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 3만 5천 명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ur message is clear and simple. Control yourselves. New York City is our home, not a playground for your misplaced an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기 위해 돈을 건네며 회계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60%는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76%는 기소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답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We're really hopeful that this one will stick and that he will be found guilty and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I will forever support this beautiful man who saved our country one time and he's going to do it again. God bless President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판 과정을 마무리한 뒤 플로리다로 돌아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의 한 카페에서 폭발물이 터져 유명 군사 블로거와 민간인 등 30여 명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폭발물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 폭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용의자 다리아 트레포바가 문제의 조각상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폭발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는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군사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가 죽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의 대응 수위가 지난해 10월 감산 발표 때보다 확연히 낮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don't think that production cuts are advisable at this moment, given the market uncertainty, and we made that clear. But I'll tell you, we're focused on moving ahead here, on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not barrel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달간 배럴당 8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 10월 주요 산유국들의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따 공약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자말 카슈거지 암살의 배우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뒤통수를 치자 발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커비 조정관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번 달 대파와 무, 당근 가격이 1년 전보다 1.5배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파 도매 가격이 1kg에 1,800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7% 비싸고 무와 당근도 전년 대비 각각 38%, 49%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파는 재배 면적이 줄었고 무와 당근은 겨울 한파에 출하량이 줄어 값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25% 가까이 올리자는 건데 공공요금 등 가파른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만큼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과 양대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 원, 시급 12,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다.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2월에 이어서 4%대로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두 달째 4%대로 떨어져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5월 5%를 넘긴 뒤 7월에는 6.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대에서 지난 2월 4.8%로 떨어지며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승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석유류 가격 하락입니다. 1년 전보다 14.2%나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둔화한 데다 축산물도 내림세를 이어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8.4%나 올라 2월에 이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와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을 뺀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8%로 여전히 높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이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아직 하락 흐름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변수도 많아 물가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이 되고 그 외 지역은 아예 폐지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의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채무는 한 해 동안 97조 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세금도 덜 거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더 거쳤는데도 지출이 늘며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라빚은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채무는 97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 유출을 불러오고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줄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부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IE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세계 박람회 유치 신청 도시인 부산을 방문해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트릭 슈페이트 단장 등 실사단 8명은 오늘 오전 부산을 찾아 대규모 환영 행사를 받은 뒤 을숙도 생태공원 방문 등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박람회장 예정 부진 북한과 유엔 기념공원 등을 둘러보고 유치기원 불꽃쇼를 감상하는 것으로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1년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간 데다가 금융당국 압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상반기 말쯤이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금리 하락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하단이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하단은 연 4.41%에서 3.69%로 연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한 달 사이 모두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의 여파로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융시장 불안까지도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장기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노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 압박에 시중은행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반기 말쯤엔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떨어진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금리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혹시 전화벨이 울리면 갑자기 긴장감이나 불안을 느끼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화 통화를 꺼리는 현상으로 전화 공포증, 이른바 콜포비아라고 부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한창이던 시기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화상 연결이나 메시지를 이용한 업무가 익숙해졌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대면 생활로 전환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게 낯설게 느껴지고 특히 통화 업무가 많아지자 익숙지 않은 상황에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예전엔 짜장면을 하나 시키더라도 전화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통화 없이 뭐든 가능해진 환경도 전화를 꺼리는 현상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피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문자나 메시지 등 텍스트 소통에 익숙해서라는 의견도 많았고 할 말이 떨어졌을 때의 침묵이 불안하다거나 아예 대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이런 콜포비아에 극복하기 위해 비즈니스 스피치 과외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후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이나 어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화 방식들을 주로 배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1 전화기술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는데 시간당 60만 원을 내고 집중 가외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비롯해 가수 키, 김재중 등 여러 연예인들이 특히 이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콜포비아가 지속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진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콜포비아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조금씩 전화통화 연습을 하고 사전에 전화통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콜포비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보다는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하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대면에 적응해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내실기에서 홍성 산불 완전 속보가 있었는데 전국에 이어졌던 산불이 모두 꺼졌다는 속보가 방금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충남 홍성 산불에 이어서 오후 4시 40분에 충남 금산 또 대전 산불의 주불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졌던 산불과 새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진화가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잔불 정리는 남아있지만 밤사이 전국에 단비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산림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한 2, 3일 정도라고 아까 김민경 기자가 했었는데 산불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말에 다시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단체들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사합의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는 점이 아쉽다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했던 장덕준 씨가 있습니다. 고인은 사고를 당하기 전 평균 60시간을 넘나드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 탓에 가족을 잃은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장덕준 씨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장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데다 담배나 술도 거의 하지 않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4개월쯤 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사고 일주일 전 평균 62시간 이상, 발병 전 2주에서 12주 사이에는 평균 5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공단은 장 씨가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최근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작업 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최근 정부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 씨의 희생보다 더 확실한 반대의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학계 자료를 보면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확률이 40에서 4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나 자살 생각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유연 근로 확대에 앞서 주당 노동시간 상한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의 계산의 단위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린다 하더라도 선행돼야 될 거는 주 단위 상한의 시간을 지금 현재 52시간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입각해서 48시간 정도로 정해놓고 정부는 유연근로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선택권이 그리 넓지 않은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수 현미 씨가 오늘 오전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현미 씨가 서울 이촌동 자택 주방에 쓰러져 있는 걸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미 씨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미 씨는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최희준, 패티김, 이미자 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대 최고의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6.25 전쟁 때 남으로 넘어오면서 이산 가족이 됐고 60여 년이 지난 뒤 동생들과 평양에서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맥심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조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한 즉시 회수 조치와 함께 식약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울토마토 등 각종 먹거리가 잇따라 문제가 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제조돼 유통된 제품 59톤 정도로 유통기한이 내년 9월로 찍힌 8종 제품들입니다. 제조사 측은 커피를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 입자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채로 치는 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고무 패킹이었어요. 진동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장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실리콘을 먹었을 경우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섭취했을 때의 인체 위해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고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마시는 커피 믹스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놀란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고 갑자기 이렇게 아직까지도 소름 돋는 것 같은데 근무할 때는 믹스를 하루에 5봉, 6봉도 마신 적이 있거든요. 잇따라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8년이나 유통된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판정됐고 이 호박으로 만든 어린이용 식품까지 확인됐습니다. 특정 품종 방울토마토를 먹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토와 배탈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게 완전히 저기 할 때까지는 안 먹겠죠. 우리 딸이 그러지 않아도 방울토마토 사오라는데 내가 안 샀어요. 자주 먹는 식품들인 만큼 정부가 검역과 승인,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유해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과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 특성상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주로 검거됐는데 이번에는 국내 유통 책임자까지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잠복 경찰이 탄 차량이 외제 승용차 앞으로 접근합니다. 같은 시간 외제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차로 달려가더니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도 합세해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체포합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중국 국적 48살 이모 씨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책임자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중간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마약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주로 검거됐지만 이번처럼 유통 총 책임자가 붙잡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경찰이 이미 검거한 중간 판매상으로 위장해 마약 구매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서 총 책임자를 검거한 겁니다. 저희가 돈을 있는 것처럼 보냈고 그 보낸 돈의 양만큼의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필로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책들은 SNS를 통해 구매자를 구한 뒤 주로 원룸 내 청소함과 건물 창틀 사이 등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을 밀수입하게 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g 소액으로 해서 소량으로 해서 밀수입하는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씨 검거 당시 2,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여 g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각장에 있던 쓰레기 더미가 타면서 일대에 검은 연기가 한동안 퍼졌습니다.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25톤 화물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책 코일이 떨어졌습니다. 코일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뒤 반대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유리에 부딪혀 운전자 32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운행이 정체되면서 낮 12시 반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2대와 장비 11대가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야산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거액의 돈을 떼이는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물류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피싱 사이트였는데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입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구매 대행 업무를 하게 돼 물류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물류업체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은 물류업체 홈페이지에 경영진 사진부터 경영 철학이 자세히 적혀 있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이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대형 물류사처럼 뭐 해상 운송도 하고 있고 각종 국제 물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기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맡긴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서 반도체 부품 등을 구매해 다른 업체로 보내주면 구매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1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구매 대행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충전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금했을 때는 이 돈을 내가 못 찾을 거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입금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사기라는 거 알고 나서 되게 참담했어요. 알고 보니 A씨가 돈을 충전한 사이트는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 홈페이지를 베껴서 만든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업체 홈페이지와 달리 피싱 사이트에선 반도체, 노트북 등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하는 배너까지 별도로 만들어뒀습니다. 피싱에 도용당한 실제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엔 2주 사이 비슷한 피해 사례가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처에 나섰지만 피싱 사이트가 해외에 IP 주소를 두고 있어서 사이트 차단과 용의자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홈페이지가 우리 회사인 줄로 알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당 사기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 점 주의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에는 다른 업체를 도용한 피싱 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차 교묘해지는 피싱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싱 일당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가 다음 주 국내로 봉환됩니다. 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보자던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100년 만에 실현되는 셈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한 말 의병들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역사가 미처 담지 못한 무명 의병들의 항일 투쟁사를 담으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연기했던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프가 된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오는 10일 국내로 봉환됩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보자던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황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겁니다.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황 지사는 프랑스와 런던, 뉴욕에서 독립선전 활동 등 외교적 노력을 쏟다가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져 현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런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고 2008년 황 지사의 묘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황 지사 유해 봉환을 시도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월 31일 마운트 올리벳 묘지 측과 묘소 파묘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10여 년간의 유해 봉환 여정을 마무리하였으며 또 봉환을 앞두고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에 싸운다는 황 지사의 외신 인터뷰와 미국 정부 공식 문서 등 미공개 자료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황 지사 유해는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강렬한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독특한 음색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노래인 Like Crazy입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에 감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지민이 직접 소개한 바 있는 이 노래가 빌보드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싱글 차트를 보면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인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BTS가 유일합니다. BTS는 2020년 글로벌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모두 6곡의 핫 100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핫 100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핫 100 차트에서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로 2012년 글로벌 열풍을 불러일으킨 강남 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빌보드 핫 100는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와 판매량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순위가 산출됩니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위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비행사들이 확정이 됐네요.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네, 지난해 25일간의 무인 비행에 성공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내년 2단계 임무를 수행할 4명의 비행사를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돌아온 뒤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달 유인 탐사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맡을 우주 비행사 4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처음으로 여성과 흑인이 1명씩 포함됐습니다. She's an engineer who got her start at Goddard and is no stranger to breaking records, logging the longest continuous space flight ever by a woman, your mission specialist, Christina Hammett-Koch. 코크는 과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총 328일간 머물며 여성 비행사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의 글로버는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우주정거장 역사에서 첫 흑인 비행사가 됐습니다. He's a naval aviator and test pilot that's flown over 40 different aircraft. Most recently, the first operational commercial crew mission. 전투기 조종사였던 캐나다 육군대령 한센은 캐나다인 최초로 나사 우주비행사 교관을 지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달 탐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4명 중 팀장인 와이즈먼은 해군 조종사로 일하다 2009년 우주비행사가 된 베테랑입니다. 앞서 2020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뽑힌 한국계 조니 김도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4명은 내년 11월쯤 대형 로켓인 SLS에 실려 발사되는 우주선 캡슐 오리온을 타고 달 궤도를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1단계로 25일간에 걸친 무인 비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첫 유인 비행인 2단계가 성공해야 2025년쯤 여성과 유색인종이 달에 처음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오전 3시 반 네덜란드 레이던시에서 헤이그로 향하던 열차가 철로 위 건축 자재를 들이받고 탈선을 해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약 6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가장 앞쪽 객차가 탈선해 근처 밭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객차는 옆으로 쓰러졌는데 일부 객차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지만 현재 모두 진화된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승부조작 사면 조치와 관련해 이영표 이동국 축구협회 부회장과 조원휘 사회공헌 위원장 등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전원 사임했습니다.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은 각각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축구협회의 사전 사면 조치를 이사회에서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협회의 일원으로 팬들의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희 사회공헌 위원장도 SNS를 통해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스스로 부끄럽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했다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여성 선수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축구 국가대표팀 새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지소연과 김예리 선수가 새 유니폼을 선보였는데 홈 유니폼은 전통의 붉은색과 호랑이 줄무늬가, 원정 유니폼에는 태극기 색상이 쓰였습니다. 유니폼을 만든 나이키 측은 여성 선수들을 위해 생리혈이 새는 것을 막는 기능을 처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통산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리즈 3연승 완벽한 승리로 이른바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마지막 5세트 매치 포인트 링컨의 스파이크가 성공하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들이 서로 포옹하며 감격합니다. 현대캐피탈의 짜릿한 3대2 대역전승으로 시리즈전적 3승 무패. 지난해 여름 컵 대회부터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차례로 석권하는 트래블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우리 나이 40을 앞둔 베테랑 세터 한 선수는 챔프전 MVP에 뽑힌 뒤 감격의 눈물까지 떨궜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좀 이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토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하고. 벼랑 끝에 몰린 현대의 반격에 2세트를 먼저 내주면서 맞은 위기. 해결책은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3세트 간판 스타 정지석이 잇따라 서브 S를 꽂아 넣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5세트. 초반 고비를 넘긴 끝에 15대 11로 마무리했습니다. 링컨이 34득점으로 제 몫을 했고 정지석도 서브 포함 17득점으로 거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6, 2017 시즌 정규리그 1위 이후 7시즌 동안 6번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4차례 정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왕조 탄생을 알렸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 소식이 간절했는데요. 모레까지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60mm의 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제주 산간은 시간당 50mm,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과 대구도 13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